그날 백악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한반도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요청은 지극히 순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족쇄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워싱턴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출구가 필요했고 대한민국이 그 해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뇌성 명령과 같았던 이 대통령의 거절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을 넘어 힘의 균형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워싱턴을 상상조차 못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동맹들이 등을 돌릴수록 트럼프는 더욱 절박하게 서울에 매달렸고 그 자세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항공모함은 화려한 상징일 뿐 진정한 전장의 현실은 탄약고와 항구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는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가 아니라 핵심 전력을 굳건히 지키고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 발발 후 첫 72시간 동안 우리는 전 세계가 신뢰했던 초강대국의 등 뒤에 숨겨진 무서운 모순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동맹들의 굳건한 수호자였습니다. 거대한 함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군사기지,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방산업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불길이 실제로 타오르자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꾸로 그의 옛 피보호국인 대한민국에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부족했던 것은 최첨단 전투기나 핵잠수함이 아니라 전선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탄약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요구 목록은 실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요격 미사일 500기와 155mm 포탄 500만 발을 즉시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전쟁 비축량을 송두리째 뽑아 먹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 무기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현대전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을 두 가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적의 비처럼 쏟아지는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미군의 핵심 기지와 후방 보급선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그 500만 발의 155mm 포탄은 피비린내 나는 지상 소모전을 지탱하는 강철 척추입니다. 과거 미국은 야심차게 자국 국방산업 능력 향상을 계획했고 목표는 월 10만 발의 155mm 포탄 생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의 소모 속도는 그들의 예측을 무정하게 비웃었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세계 최대 규모와 최고 효율의 포병 및 방공 무기 생산 라인을 보유한 동맹국 대한민국을 애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흔들린 것은 결코 화려한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잔혹하고 본질적인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바로 전쟁을 유지하는 시간과 전선을 지탱하는 기초 탄약, 이 자원의 한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트럼프의 이 발등에 불 떨어진 요청이 정말로 동맹 간의 순수하고 선의의 도움 요청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강대국이 원하는 것을 즉시 얻지 못할 때 그것은 국어를 멈추고 흉포한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 굳게 닫힌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그 숨 막히는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굳게 닫힌 밀실. 워싱턴과 서울에 군 수뇌부를 잇는 긴급 직통 전화가 울린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여러분, 새벽 2시라는 시간이 가진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외교 채널의 작동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고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제국주의적인 시간입니다. 워싱턴은 새벽 2시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그들은 서울이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나 즉시 백기를 들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초기 협상의 언어는 매우 기만적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매우 부드럽고 심지어 이타적인 단어들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들은 우방 간의 상호 대여, 일시적인 재고 보충,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당열 등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은 마치 이웃집에 소금 좀 빌리러 온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자산을 동원하라고 가볍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이란과의 충돌로 인한 물자 일시 소모로 인해 한국의 넉넉한 창고에서 잠시 빌려 쓰고 싶다는 식으로 가볍게 포장했습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산업과 군사기지가 미군 중부사령부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24시간 편의점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워싱턴의 뼛속까지는 여전히 한국을 자신들의 군사 하청업체나 보급기지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우월감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의 호출이 서울의 즉각적인 동의가 아닌 침묵과 신중함으로 돌아오자 워싱턴의 태도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드럽던 동맹의 언어는 순식간에 위장을 벗어 던지고 노골적인 강요와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48시간의 피비린내 나는 협상은 동맹 관계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가장 잔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48시간 동안 트럼프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 외교적 무기를 동원하여 서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꺼내든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바로 40년에 걸친 한미동맹이라는 역사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보호우산의 가치를 끊임없이 부풀리며 이제는 한국이 빚을 갚을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동맹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다. 미국이 중동과 세계 질서를 통제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평화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한반도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기를 바란다면 마땅한 기여를 해야 한다. 와 같은 거친 압박이 48시간 동안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치명적인 독단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내부의 적을 동시에 비판해야 합니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장부상에서 언제든지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는 40년 한미 동맹을 인질로 삼아 우리의 생명선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국내 일부 매국적인 정치인들과 근시안적인 군사 참모들이 워싱턴의 무리한 압박에 앵무새처럼 동조하며 동맹의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호통소리에 벌벌 떨며 국가의 안위를 전적으로 미국의 선의에 맡기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이 48시간 동안 그토록 집착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돈을 주고 무기를 사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였다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해결될 일입니다.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한 군수품 거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무기고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의 본질은 가격표가 아니라 결정권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요구한 것은 긴급 상황 시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의 시간표에 맞춰 한국이 비축한 군사자산을 미국 전쟁터로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야심입니까? 이것은 긴급 상황을 명분으로 우리의 군수 지원망을 완전히 미군 전시 조달 시스템에 예속시키려는 음모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의 반출 결정은 1단계 주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국군 통수권자는 우리 무기로 우리 땅을 지키는 것을 결정할 수 없게 되고 미국의 허가를 받거나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구걸이 통하지 않자 우리의 무기고를 그의 전쟁을 조율하는 부속 창고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기만적인 요구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은 눈이 가려진 채 중동의 맹렬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군사 경제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재앙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은 포연 냄새보다 안보 공백의 냄새를 더 빨리 맡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반도 방어, 핵심 자산을 중동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여의도 증권가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퍼지는 순간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안보 불안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대규모 외자 이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폭락하고 환율은 통제 불능으로 치솟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적대 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도 우리의 방패가 얇아졌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무리한 통제권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무기 몇 개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뇌관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40년 전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국방산업 능력과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키운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신뢰성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군산 복합체가 현재의 소모전에 대응할 생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칼날을 쥐고 있는데 왜 칼집의 위협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기여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자신의 방어력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미국의 제국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존을 담보로 타국의 전쟁에 봉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48시간의 피비린내, 나는 협상 속에서 미국의 의도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청구서를 휘두르며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 숨 막히는 48시간의 압박 끝에 워싱턴은 최후 통첩과 같은 경고를 보내며 서울의 최종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통제력을 맹신하며 한국의 지도자가 결국 이 굴욕적인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한 기대는 짧은 시간 안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이 극한의 압박에 맞서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대한민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동맹 관계가 붕괴 직전의 압박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하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NO. 이 단호한 거절에 대해 국내외 일부 인사들은 반미주의적인 생각이라며 미친 듯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진영 논리나 반미 감정과 같은 얕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거절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주권 국가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내린 가장 냉철하고 정확한 생존 결단이었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그토록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거절의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2026년 3월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그 섬뜩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시 서울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칼이 목에 겨눠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권위 있는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이미 중동 전선 공백 메우기를 명분으로 주한 미군 배치의 핵심 방공망을 흔들었습니다. 한반도 영공 방어의 중추인 패트리엇, 한개 포대 병력과 사드 레이더 시스템의 일부 핵심 자산이 이미 한반도에서 조용히 빠져나가 중동에 재배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지키는 방패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얇아지고 있다는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북방의 김씨 정권이 이러한 안보 공백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14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던 그 순간 북한은 보란듯이 1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발이 넘게 미사일 궤적이 한반도 영공을 위협하며 남쪽으로 날아오는 아찔한 순간에 그 소위 동맹이라는 미국은 거꾸로 우리에게 탄약고를 열어 무기를 중동으로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이웃집 불을 끄겠다며 소화기를 빼앗아가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마주한 것은 바로 이 모순과 위협의 교차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교리의 초석 중 하나는 개전 초기 30일의 독자 생존 시간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미군 대규모 증원 전력이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에 완전히 전개되기까지 최초의 30일 동안 우리 군은 오로지 우리가 비축한 탄약과 미사일에 의존하여 북한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 30일간의 방어전의 승패는 우리 장병들의 피와 창고에 쌓인 탄약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대로 무기고를 비우는 것은 30일의 생존 시간을 15일, 10일로 스스로 단축시키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니오는 단순히 무기 반출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4가지 심사숙고한 전략적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군사적 차원의 절대 거부.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30일 생존 자산을 단 한 푼도 줄일 수 없다는 군 통수권자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둘째, 정치적 차원의 국가존엄. 그는 워싱턴의 비위를 맞추고 동맹의 선의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보 자산을 제물로 바치는 나약한 지도자의 모습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을 보호할 방패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정권을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전략적 차원의 강력한 신호. 만약 서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무기를 중동으로 보낸다면 휴전선 너머의 평양과 바다 건너의 베이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한미동맹 방어선에 치명적인 허점이 생겼음을 간파하고 한국이 자위 능력마저 미국에 저당 잡혔다고 비웃으며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거절은 적에게 우리 방어선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전입니다. 넷째, 외교적 차원의 새로운 동맹 질서 확립. 한미동맹은 상호 방위 조약에 기반한 파트너 관계이지 일방적인 조공 관계나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이번 거절을 통해 서울은 워싱턴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새로운 외교적 레드라인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호국 결단 앞에서도 국내 일부 어리석은 정치 세력과 친미주의 안보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고 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동맹의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배신 행위다. 와 같은 언론을 퍼뜨리며 트럼프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주한미군의 요격망마저 축소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심장을 꺼내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바치는 것이 어찌 동맹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동맹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목 졸라 죽이는 치명적이고 해로운 패배주의에 대한 맹신일 뿐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거절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재앙에서 구해낸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무기고가 열리고 방어망의 공백이 드러났다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즉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리스크를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뱅크런, 즉 대규모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단기간에 수십조 원의 자본이 증발하며 한국은행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귀중한 외환 보유고를 소진해야 했을 겁니다. 끔찍한 연쇄 붕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나아가 빼앗긴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는 수조 원의 국민 혈세를 긴급 국방비로 추가 편성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 출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명확한 진실 하나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결코 미국의 요청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무기고가 타국의 전쟁터를 위해 복무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선례 그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신성한 명분으로 포장된 강대국의 폭력 앞에서 약자의 굴복은 더 큰 착취를 불러올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방패는 반드시 그리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서울의 견고한 벽 앞에서 트럼프의 무리한 도박은 참패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동맹이 단호하게 선을 긋자 백악관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진짜 악몽과 절망은 서울의 거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시선이 다급하게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전 세계 다른 동맹들을 향했을 때 그들은 더 차갑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가 하는 현실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의 긴급 호출에 과연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제 이란의 맹렬한 불길 속에서 미국이 마주한 처참한 고립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서울의 단호한 거절에 1차 충격을 받은 워싱턴은 서둘러 대서양 건너 유럽과 태평양 너머의 다른 동맹국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해구산과 강력한 해군력의 비호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려온 소위 자유진영 동맹들이 즉각 미국의 부름에 응해 앞다투어 군함과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날은 현대 외교사에서 미국 패권이 얼마나 속빈 강정이었는지 뼈대만 남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한 굴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LNG, 이에 무려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와 산업 생태계의 명주를 쥔 절대적인 심장부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상선을 위협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전 세계는 에너지 위기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전 세계 주요 공업 국가들은 미국의 깃발 아래 뭉쳐 거대한 다국적 연합함대를 구성하고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바로 이 논리를 내세워 국제 호위 연합체 결성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부터 전 세계 지정학의 진실은 명확하고 잔혹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에게 부족했던 것은 탄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곁에 세울 동맹국의 깃발조차 모으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국제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참전 및 파병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교묘하게 회피한 주요 국가는 최소 7개국에 달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명단에 미국의 핵심인 나토 동맹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이터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가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부한 국가라고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호주, 그리스 등 미국의 핵심 해양 파트너들조차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거부하고 제한 몸살이기에 급급했습니다. 거대한 전쟁이 터졌지만 곁을 지키는 뜨거운 동맹의 숫자는 연기였습니다. 이 거부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 정치의 냉혹한 이기주의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엔진이자 나토의 핵심인 독일을 보십시오. 수십 년간 그들은 미국의 안보, 무임 승차를 즐겼지만 정작 미국이 중동에서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오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오랜 경제 침체와 수출에 극도로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가진 독일에게 이란을 자극함으로써 중동 시장을 잃고 에너지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안보 불안과 자국의 복잡한 정치 경제 위기를 핑계로 미국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다는 완벽한 명분을 내세워 단 한 명의 병력도 중동으로 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와 태평양의 동맹들은 어땠을까요?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외치며 미국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처럼 행세하는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헌법이라는 낡은 방패 뒤에 숨어 전투부대 파병을 교묘하게 회피했습니다. 호주는 남중국해 방어를 핑계로 시선을 돌렸고 세계 최대 상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 그리스조차 자국 선박이 이란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의 군사작전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3월이 보여준 미국의 처참한 고립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동맹의 도의도 사라진 각자 도생의 아수라장 속에서 미국은 철저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최소 7개 주요 국가의 연쇄적인 거부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외교적 망신을 넘어 뼈를 깎는 전략적 타격을 안겼습니다.
동맹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전쟁의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군사적 소모를 오롯이 미국 납세자와 미군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수천억 원을 태워버리는 끔찍한 소모전에서 국제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미국은 제국주의적 오만함으로 중동을 초토화시키는 침략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국내의 그 가련한 친미주의 정치인들과 맹목적인 안보 전문가들에게 분노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트럼프의 무기 반출 요구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국회와 언론에서 어떤 궤변을 늘어놓았습니까?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될 것이다. 혈맹을 배신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공포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2026년 3월 17일의 이 명단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지하고 황당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며 앞다투어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처럼 창고 문을 활짝 열어 무기를 내주어야 했단 말입니까? 만약 그때 우리가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155mm 포탄과 패트리엇 미사일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냈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가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미군 등 뒤에서 칼을 대주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이는 이란과 중동의 반미 무장 세력을 향해 대한민국을 제2의 타격 목표로 삼아달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자멸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유조선은 즉시 이란의 초음속 대한 미사일과 무인정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절대량을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석유 보급로가 끊기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 단지는 며칠 안에 가동을 멈추고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은 위태로워지며 수출 주도형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단기적인 국가 경제 손실은 최소 15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수만 개의 기업이 도산하는 지옥도가 펼쳐졌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동맹들이 거절하면 할수록 트럼프가 더욱 절망적으로 서울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파병할 군대도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갈망하는 155mm 포탄이나 첨단 요격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방산업 기반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대규모 실전 재고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24시간 공장을 돌려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한국의 거절은 다른 7개국의 거절을 모두 합친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고립의 현장에서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강대국이 부른다고 생각 없이 달려가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정글 속에서 트럼프는 과거 자신이 주창했던 미국 우선주의라는 날카로운 부메랑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동맹을 경시했듯이 이제 동맹들이 그 태도를 그대로 미국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진짜 비극과 절망은 단순히 회의장에서 동맹의 깃발이 부족한 정치적 수치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맹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외교적 고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장으로 향하는 거대한 미군 함대를 향한 가장 치명적이고 물리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동맹의 깃발이 꽂히지 않은 바다 위에는 미 해군이 숨을 돌릴 항구조차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결코 화려한 무기만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무서운 군사적 아킬레스건, 즉 붕괴하고 있는 해상 물류망과 항구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코 전투기의 화려한 기동이나 미사일의 불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진짜 얼굴은 피비린내 나는 보급로와 기름 냄새 자욱한 항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거대한 군사제국, 미국이 어떻게 바다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목격해야 합니다. 정치적 명분이나 외교적 수사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오직 냉혹한 군사 물류와 해군 군수 지원의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국내의 맹목적인 친미주의자들과 군사적 상식이 전무한 구시대 정치인들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바다에 떠 있기만 하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비행갑판과 최첨단 전투기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용에 취해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 바로 지금 미 국방부조차 언급하기를 두려워하는 최악의 군수 시나리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군사적 자존심이자 힘의 상징인 5개의 항공모함 타격단이 일제히 뱃머리를 돌려 거친 파도를 가르며 분쟁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5척, 지구상의 어떤 국가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적 함대는 동맹국의 항구가 기술 지원과 정박을 거부하는 순간 거대한 해상 관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호주나 그리스 같은 핵심 해양 동맹국들이 전쟁에 깊이 개입하기를 꺼려 자국 항만시설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5개의 항공모함은 그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생명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항공모함 전단이 외부 지원 없이 완벽하게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고강도 분쟁 상황에서 이 거대한 전쟁 기계가 군수 지원이라는 탯줄 없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딱 14일입니다. 14일이 길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대전의 미친 소모 속도를 생각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전투기가 하루 수백 회씩 이착륙하고 호위함들이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하며 잠수함이 바닷속을 샅샅이 뒤지는 초고강도 작전이 14일간 지속되면 함대의 군수 시스템은 서서히 한계에 도달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14일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미 해군의 작전 능력은 5개의 핵심적인 후방 물류 거점에서 동시에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5개의 물류 거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연료 보급 거점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자체는 몇 년간 연료 공급 없이 운항할 수 있지만 탑재된 80여 대의 함재기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항공유를 삼킵니다. 또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은 가스터빈을 돌리기 위해 막대한 화석 연료를 소모합니다. 망망대해에서 군수 지원함을 통한 해상급유에는 한계가 있으며 안전한 항구에서 대규모 유류 보급을 받을 길이 끊기면 호위함들은 멈춰서고 항공모함은 벌거벗은 차에 적의 표적이 됩니다. 둘째, 수리 및 정비 거점입니다. 바다는 구탐에게 가장 가혹한 환경입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거친 바람, 파도와의 지속적인 마찰,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 인한 크고 작은 손상은 함선의 성능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드라이독이나 첨단 부유식 항만 수리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동맹국의 항구가 닫혀 이런 기술 정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사소한 고장 하나가 전투단 전체의 작전 능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밀 유도 무기와 탄약의 재보급 거점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퍼붓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첨단 유도 폭탄의 재고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지스함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에 장착된 요격 미사일은 파도가 거친 공해상에서 재장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맹국 항구의 잔잔한 기반 시설과 거대한 크레인 없이는 미사일을 소진한 구축함은 그저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넷째, 승조원 교대 및 피로도 관리 거점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에는 5,000명이 넘는 승조원이 탑승합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언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전투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14일 연속으로 견디면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항구에 정박하여 승조원들에게 휴식을 주고 병력을 교대시키지 못하면 전투기 추락이나 시스템 오작동과 같은 끔찍한 인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째, 핵심 전자전 장비 및 레이더 시스템의 정비 거점입니다. 현대 해전은 전파와 데이터의 전쟁입니다. 함대공 레이더, 소나 시스템, 항공기의 정밀 항법 장치들은 전투의 충격과 발열로 인해 끊임없는 교정과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밀 첨단 장비들은 동맹국 항구의 클린룸과 전문 기술 인력의 지원이 있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항구의 기술 지원이 끊기는 순간 함대의 눈과 귀는 서서히 멀게 됩니다. 이 5가지 물류 거점의 단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군사작전에서 물류의 중단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명확하고 냉정한 군사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 항구 하나의 서비스 거부는 함대 하나의 치명적인 작전 템포를 무너뜨립니다. 작전 템포가 무너진 함대는 적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전쟁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적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물류의 붕괴는 끔찍한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동반합니다. 정박할 항구를 찾지 못해 작전 지역을 이탈하여 수천 킬로미터 밖에 후방 기지로 물러나야 하는 항공모함 전단의 하루 유지비는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14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군수 지원을 위해 전선을 비우는 동안 적은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게 되고 전 세계 에너지, 물류망에 수조 원 규모의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단 내릴 곳을 찾지 못해 바다 위를 헤맬 때 미국의 국고는 텅 비어가고 최전선의 군인들은 죽음의 공포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친미주의자들은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랑하는 거대한 항공모함, 타격단조차, 군수와 물류라는 생명의 탯줄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들은 지금 당장 자기 배 다엘 항구 하나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은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그들의 후방 물류망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은 뼈에 새겨야 할 역사적 교훈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최전선의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후방에 깊고 단단한 군수 및 물류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미국의 군수 지원망이나 그들의 무한해 보이는 능력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축한 독자적인 생존 모델입니다. 우리 군은 스스로 탄약을 비축하고 스스로 항구와 수리시설을 방어하며 외부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후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세계를 떨게 할 수 있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항공모함이 과연 얼마나 더 싸울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꺼이 탄약과 연료를 내어줄 항구, 그리고 굳건히 정박할 수 있는 부두입니다. 화려한 무기는 거대한 쇳덩어리에 불과하며 창고와 항구야말로 생존의 진짜 실체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전쟁 기계가 항구를 찾지 못해 바다 위를 떠돌다 붕괴하는 이 충격적인 광경은 역설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류 지옥 속에서 철저히 궁지에 몰린 트럼프의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던 서울은 마침내 가장 냉혹하고 가장 이기적이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동의 모래폭풍 속에서 치솟아 오른 불꽃은 단지 이란의 군사시설만 태워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꽃은 트럼프 행정부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허상까지도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뼈대가 3가지 차원에서 철저하고 치명적으로 붕괴하는 절망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심연을 해부함으로써 우리는 대한민국이 왜 그토록 이기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짓누른 첫 번째 절망의 차원은 전쟁을 지탱하는 물리적 기피의 완전한 상실, 즉 종심의 고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군산 복합체는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며 세계 최강을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주들의 배당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탄약 재고를 최소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강도 소모전이 터지자 그들이 자랑하던 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핵잠수함은 전선을 밀고 나갈 단순하고 투박한 강철포탄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돈을 아무리 뿌려도 당장 내일 아침 포신에 채워 넣을 화약이 부족하다는 끔찍한 현실, 미국 국방산업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이 잔혹한 진실이 트럼프의 오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단기간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백악관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최소 3천억 달러의 인프라 재건 비용과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잔혹한 경제 청구서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망의 차원은 맹세를 함께했던 동맹들의 냉혹한 배신, 즉 수족의 상실입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 질서의 설계자이며 위기의 순간 휘슬만 불면 모든 자유진영 국가들이 총을 들고 달려와 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앞에서 그 환상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어제의 혈맹도 계산기 위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국제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주창했던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동맹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하고 거꾸로 미국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과 국제적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외교적 고립감은 거대한 공포가 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절망적인 차원은 후방 군수 지원망의 연쇄 붕괴, 즉 동맥의 단절입니다. 앞서 분석했듯 항구를 잃은 함대는 거대한 표적에 불과합니다. 동맹국들의 항만 통제와 기술 지원 거부로 인해 미군의 해상 작전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이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작전 해역을 우회하고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5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유류 낭비와 비효율은 블랙홀처럼 미 국방부의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불이 타오르는데 후방의 보급로는 녹슬어가는 이 기막힌 모순 속에서 트럼프의 군사적 선택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절망이 백악관을 유령처럼 배회할 때 지구 반대편의 서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적 각성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의 우산에 맡겼던 과거의 낡은 친미주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피 맺힌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군 수뇌부는 중동의 폐허 위에서 미래 100년의 국가 생존을 담보할 세 가지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철칙을 확립했습니다. 첫 번째 철칙, 국가 생존의 심장을 결코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국방산업 인프라와 탄약 비축량은 단순히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방벽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동맹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비축량의 일부라도 해외로 반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제력은 붕괴하고 한반도에서 단 일주일의 국지전만 벌어져도 우리 국민이 창출한 2,4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국내 총생산 GDP, 기반 중 최소 30%, 즉 700조 원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산업의 생태계는 잿더미로 변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고는 그 어떤 동맹의 절박한 호소 앞에서도 굳게 잠가야 할 타협 불가능한 절대 성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철칙, 무기고의 통제권은 오직 우리의 주권 아래에 둔다. 이는 강력한 자주독립 선언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방산업을 자신들의 글로벌 군수 공급망의 하부 하청기지로 격화시키려 했던 미국의 음흉한 기도를 근본적으로 분쇄했습니다. 자, 우리 무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수권자만이 반가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단 한 뼘의 통제권이라도 양도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용병 국가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서울은 이 사건을 통해 한미 동맹은 군사적 협력 관계이지 결코 주권의 종속 관계가 아님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철칙, 남의 집 화약고, 불똥이 우리 앞마당에 튀는 것을 막는 방화벽을 세운다. 이는 전략적 격리의 원칙입니다. 중동의 분쟁은 그들 자신의 종교, 역사, 자본이 얽힌 격렬한 진흙탕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 진흙탕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반도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평양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빌미로 오판을 하거나 베이징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때
텅 비어버린 우리의 무기고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은 철저한 전략적 디커플링을 실행하여 전 지구적 안보 위기가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막아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아직도 여의도 정치권을 배회하며 한미동맹의 신성 불가침을 외치는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그 가련한 친미주의가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빠뜨릴 뻔해서 했는지 직시하십시오.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경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폭등할 것이다와 같은 얄팍한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우리의 무기고를 지켜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방어 능력을 더욱 신뢰했고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의 그 비겁한 주장대로 머리를 조아리고 국가 핵심 자산을 헐값에 넘겼다면 한국은행은 폭등하는 환율을 막기 위해 일주일 만에 5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탕진하고 국가 신용 등급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남에게 안보를 구걸하는 자는 더 잔혹한 착취를 당할 뿐이라는 것을 이 노예 근성에 찌든 정치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까? 결국 모든 분석과 전략의 끝에서 우리는 위대하고도 냉혹한 대원칙 하나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생존은 그 어떤 동맹의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절대 진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불길과 동맹의 배신 속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마지막 동아줄인 서울을 향한 그의 압박과 요구는 더욱 거칠고 맹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우리를 올가매려 했던 그 순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냉정하고 무정해져야만 했던 절대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정심이나 우방과 같은 감성적인 단어에 흔들려 스스로의 국가적 척추를 뽑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탄약 몇 발을 요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 방패에 대한 권리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이란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미국을 고문한 것은 동맹들의 망설임과 군수 지원의 한계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무기고가 타국의 전쟁터를 위해 복무하는 가장 위험한 선례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동맹들이 등을 돌릴수록 트럼프는 더욱 절망적으로 서울을 붙잡았습니다. 항공모함은 화려한 상징일 뿐 진짜 현실은 탄약고와 항구에 있었습니다. 요동치는 21세기 지정학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는 국가는 강대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안보 자산을 손에 꽉 쥔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의 압박을 막아내고 스스로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 우리의 다음 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미국이 중동의 수렁에 빠져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자 생존 노선을 선포한 이 순간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건너 대륙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붉은 용의 치밀한 계산과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한반도를 둘러싼 진짜 바둑은 이제 막 첫 수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부당한 압박을 막아내고 우리의 핵심 무기고를 지켜낸 바로 그 순간 세계 시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간파하고 거대한 자본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 놀라운 현실이 지금 중동의 사막 위에서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가 대한민국 정부와 무려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조 원이 넘는 거대한 국방산업협력 양해각서 NEMOU를 공식 체결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35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중동의 맹주 중 하나인 UAE가 자신들의 국가 안보의 미래를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파트너에게 완전히 걸겠다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지정학적 동맹선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우리의 생존 방패인 155mm 포탄과 요격 미사일을 공짜나 헐값에 내놓으라고 협박했을 때 우리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국내에 썩어빠진 친미주의 정치인들의 헛소리에 속아 우리 창고를 미군을 위해 비워줬다면 이 46조 원짜리 대박 계약이 터졌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팔 무기도 없고 공장 라인은 미국의 전쟁을 시중 드느라 멈춰섰는데 어떤 미친 나라가 우리에게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무기를 지켜냈기 때문에 바로 그 무기가 46조 원이라는 거대한 부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UAE가 왜 이토록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고 서울로 달려왔는지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중동은 지금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하루하루 생사를 건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UAE는 자국의 석유 시설과 주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공망은 터무니없이 비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부품 공급과 정비가 언제든 워싱턴의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앞에 기적과 같은 구원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국산 요격 시스템 천공2입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비처럼 쏟아지는 실전 상황에서 UAE에 배치된 한국의 청웅2는 무려 96%에 달하는 경이적인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적의 무기를 공중에서 완벽하게 분쇄했습니다. 해외에 수출된 국산 방공 무기가 실전에 투입되어 그 압도적인 성능을 100%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이 한 개 포대당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청웅2는 그 3분의 1 수준인 약 4천억 원으로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실전 요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트럼프처럼 동맹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얄팍한 정치적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약속하며 진정으로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은 중동 국가들에게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하고 필수적인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 350억 달러 MOU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기적으로 창원, 사천, 구미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한 공업단지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슈퍼 호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46조 원의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수백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이 살아나고 최소 2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첨단 기술 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방산주를 필두로 거대한 강세장을 열어젖히며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가파르게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 안보가 확립됩니다. UAE는 우리에게 무기를 사는 동시에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을 구걸하며 아우성칠 때 대한민국은 K방산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서울까지 안전하게 실어올 수 있는 독자적인 생존 루트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흘리지 않고 거둔 가장 완벽한 전략적 승리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국내의 병든 정치인들과 맹목적인 안보 장사치들을 향해 분노의 포효를 보냅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한국 방위산업은 무너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국민을 협박했던 당신들,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미국의 가랑이 밑에서 구차한 안위를 구걸하며 국가 핵심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던 당신들의 그 굴종적인 태도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약이었는지를 이 350억 달러의 청사진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맹에게 구걸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지만 스스로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전 세계의 부와 존경을 독차지한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완벽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UAE와의 350억 달러 계약을 시작으로 중동 전역의 거대한
K방공망 벨트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이란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제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향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생산 라인이 멈추고 러시아의 무기가 전장에서 고철로 전락한 오늘날 21세기 글로벌 국방산업의 새로운 제국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위협을 거대한 부로 바꾸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은 단순히 국제정치의 냉혹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어떻게 세상에 바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존엄은 남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척추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강함은 강자에게 얼마나 많은 보호를 구걸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강권 앞에서 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기 국민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피와 땀을 착취하려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거절은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구해냈고 35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부를 창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방패를 내놓으라고 포효할 때 우리가 지켜낸 것은 결코 포탄 몇 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이었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경제의 심장이었으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와 존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탄과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미래, 그들이 주권을 가진 위협받지 않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게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인문학적 가치이자 도덕적 핵심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나라만이 험악한 국제정치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용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술과 무기로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위대한 리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압도적인 자강의 힘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자주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